새벽 2시 그 애가 왔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죠. 언니,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믿기지 않는 사실을 털어놓는 혜원.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동생 대신 그 지옥에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거길 진짜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원, 38살, 전직군 간호장교였던 그녀는 요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조용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군 복무 중 겪었던 끔찍한 일들 때문에 받고 있는 PTSD 치료.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예원은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누가 이런 시간에 문을 열자마자 예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원아. 쌍둥이 동생 혜원이 거기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있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것처럼요. 혜원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언니. 혜원이 예원의 품에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나 죽을 뻔했어.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예원은 혜원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혜원은 계속 떨기만 했어요. 마치 극도의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요. 혜원아, 진정해. 이제 안전해. 언니가 있잖아. 한참 후에야 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도강가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도강가. 예원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도강그룹의 총수 집안. 혜원이 정략 결혼으로 시집간 그 집이죠. 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예원이 그 종이들을 주워보니 거기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약물 명칭, 임상번호, 비서금고, 도강재단. 뭔가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었죠. 언니, 그들이 나한테 이상한 약을 주사했어. 매일매일. 그리고 나는 점점 이상해져 갔어. 기억도 잘 안 나고 몸도 말을 안 듣고 처음에는 그냥 비타민이라고 했어. 며느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들었어. 도미란 여사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 이번 임상은 잘 되고 있다. 며느리를 실험체로 쓰니까 데이터가 확실하다고. 예원의 혈액이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임상실험, 실험체? 군 간호장교로 복무하면서 익혔던 의학 지식으로 봐도 이 약물들은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환각을 일으키고 기억을 조작하고 의지를 마비시키는 약물들이었죠. 예원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계산도 시작됐어요. 군 복무 시절 그녀는 단순한 간호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기갑 임무대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혜원아, 언니가 대신 들어가 줄게.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예원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예원은 완벽한 위장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죠. 혜원아, 나 들어간다. 언니 안 돼. 위험해. 그들이 언니까지. 걱정 마. 언니가 누군지 잊었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예원은 혜원의 옷을 입고 혜원의 화장품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쌍둥이라는 것은 정말 신의 선물이었어요. 외모는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예원이 도강가의 대저택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집중이었죠. 군 시절 적진에 침투할 때의 그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인님. 예원은 혜원이 하던 대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혜원아, 어디 갔다 왔니? 거실에서 도미란 여사가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위험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예원은 그 눈빛에서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잠시 외출했습니다. 요즘 말수가 늘었네. 전에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도미란 여사의 눈이 예원을 훑어봤습니다. 예원은 내심 긴장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혜원의 방에 들어서자 예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 곳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는 각종 약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예원은 집안을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혜원이 알려준 대로 지하에는 비밀 보관소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각종 약물들과 실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강제약 임상실험 보고서, 피험자 코드명 H-1, H-1. 이것은 혜원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를 읽어보니 그들은 혜원을 대상으로 몇 년간 불법적인 약물 실험을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도민석을 만났습니다. 여보, 어젯밤 잘 잤어? 40살의 도민석은 겉보기에는 세련된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원은 그의 눈에서 차가운 잔혹함을 느꼈어요.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보다 씩씩해 보여. 민석이 예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예원은 혜원이 하던 대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냥 컨디션이 좋아서요. 그래, 그럼 오늘도 약 먹는 거 잊지 마. 민석이 작은 약통을 내밀었습니다. 예원은 그것을 받아서 입에 넣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어요. 나중에 화장실에서 뱉어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원은 완벽하게 혜원 행세를 하고 있었고 도강가의 사람들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원은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원은 내부 협력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은 한지연 도강그룹 비서실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이었어요. 지연 씨,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원이 한지연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을 때 한지연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부인님, 무슨 일이세요? 평소에는 저한테 말도 안 거셨는데. 지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정혜원이 아니에요. 한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혜원의 쌍둥이 언니 정혜원이에요. 혜원은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이 집의 비밀을 폭로하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한지연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부인님, 아니 예원 씨, 사실 저도 그들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제 가족이요. 5년 전에 제 어머니가 도강제약의 임상실험에 참여했었어요. 당시에는 합법적인 실험이라고 했는데 한지연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실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부작용으로. 하지만 도강제약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가족을 협박했죠. 지연 씨, 이제 복수할 때가 왔어요. 함께해요. 그날 밤 한지연의 도움으로 예원은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도강제약의 불법 임상실험 자료들, 정관계 로비 명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미란 여사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승인서였어요. 예원은 윤지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윤지수는 예원의 설명을 듣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원아, 이건 정말 큰 사건이야. 도강그룹 창립 45주년 기념식이 다음 주에 있다며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야. 예원이 도강가에 들어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민석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때? 민석이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예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어요.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항상 무기력했는데 지금은 뭔가 활기가 있어 보여. 머리카락 좀 빌려줄래? 건강검진 때문에. 혈액검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예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DNA 검사를 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오후 도미란 여사가 예원을 불렀습니다. 혜원아, 앉아봐. 거실에는 도미란 여사와 함께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걸 보니 의사인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박 원장님이야. 우리 가족 주치의지.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원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아니라 함정이라는 것을. 병원에 가면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내일 오전 10시에 박 원장님 병원으로 가거라. 기사가 데려다 줄 테니까. 예원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돌아오자마자 예원은 윤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수야, 큰일이야. 들켰을 것 같아.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내일이 도강그룹 임원진 회의가 있는 날이야. 주요 인물들이 다 모이거든. 그때 폭로하는 거야. 그날 밤 예원은 한지연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 씨, 내일 회의 때 이 USB를 프레젠테이션 컴퓨터에 연결해 주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도강그룹 창립 45주년 기념 만찬.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들, 재벌가 사람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예원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민석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강그룹의 위력을 보여주는 듯한 화려한 장면이었죠. 도상도 회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원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회장의 축사가 끝나고 이제 가족 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 소개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 며느리 혜원이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예원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안녕하세요. 도강그룹 며느리 정혜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민석과 도미란 여사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한 여성이 어떻게 지옥에서 살아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정혜원. 그리고 저는 정혜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쌍둥이 언니 정혜원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혜원이 폭행당하는 CCTV 영상이었어요. 민석이 혜원을 때리고 강제로 약물을 주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아!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도강제약의 불법 임상실험 영상이었습니다. 혜원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피험자들이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로비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정치인, 의사, 공무원들의 이름과 함께 받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저기 내 이름이. 이건 조작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미란 여사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승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서류는 도미란 여사가 직접 서명한 불법 임상실험 승인서입니다. 그때 민석이 분노에 찬 얼굴로 단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하지만 민석이 단상에 오르기도 전에 경찰들이 나타나 그를 체포했어요. 도민석 씨 불법 감금, 상해, 약물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경찰들이 나타나 지명수배된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명단에 있던 정치인들, 의사들이 줄줄이 연행됐어요. 도상도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도미란 여사도 창백한 얼굴로 예원을 바라봤어요. 너 진짜 누구야? 말씀드렸잖아요. 정예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사님의 악몽이 될 사람이죠. 그 순간 도미란 여사도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도강그룹 창립 기념식 폭로 사건은 다음 날부터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도강그룹 불법 임상실험 폭로, 주가 폭락, 도강일가 줄줄이 구속, 재벌 며느리 불법 약물 실험 피해자로 밝혀져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도강그룹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주가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고 도강제약의 모든 임상실험이 중단됐습니다. 예원은 혜원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해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며칠 후 도미란 여사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미란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우아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췌하고 절망적인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 서류에 제 서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거셨습니다. 여사님, 그럼 며느리 혜원 씨가 받은 약물들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CCTV에 나온 폭행 장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미란 여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이었어요. 그 다음 주 한지연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도강그룹에서 비서로 일하면서 그들의 모든 범죄를 목격했습니다. 한지연은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도미란 여사는 직접 불법 임상실험을 지시했고 며느리 혜원 씨를 실험체로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도 실험을 중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저의 어머니를 포함해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도강그룹은 이들을 협박해서 입을 막았습니다. 한지연의 증언으로 도강그룹의 범죄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민석은 징역 15년, 도미란 여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도상도 회장은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도강그룹은 해체됐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사용됐어요. 도강그룹 사건이 일단락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예원과 혜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예해 상담소 개소식을 축하합니다. 강남의 한 빌딩에 새로운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예해 상담소. 예원과 혜원의 이름을 딴 거였죠. 언니,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만큼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어.
예해 상담소는 가정폭력, 약물 피해, 재벌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기관이었어요. 예원은 전직군 간호장교의 경험을, 혜원은 직접 겪은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윤지수도 법률 자문을, 한지연도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예원은 SNS를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 도강을 무너뜨린 자매, 해시태그 복수는 과학이다, 해시태그 예해상담소 응원, 수천 개의 해시태그가 올라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원과 혜원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시댁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언니들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예해 상담소에서 꼭 상담받고 싶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윤지수, 한지연은 물론이고 예원의 군 동기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도 있었어요. 예원 씨, 혜원 씨, 도강제약 임상실험 피해자,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희망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한지연의 어머니 영정사진을 든 한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복수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거예요. 상담소에는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각종 불법행위 피해자들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예해 상담소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담기관이 되었어요. 지점도 3곳으로 늘어났고 상담사들도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날도 상담소 복도에는 여러 명의 내담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예원은 복도를 걸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젊은 여성이 예원에게 인사했습니다. 3달 전에 처음 상담을 받았던 김미진 씨였어요. 미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미진 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예해 상담소를 찾아왔었어요. 지금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오후 3시 예원의 마지막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이에요. 소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계모의 학대, 아버지의 방관, 그리고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절망감. 예원은 소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1년 전의 혜원을 떠올렸습니다. 소영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언니가 도와줄게. 우리가 모두 도와줄 거야. 소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예원은 소영이를 복도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녁 무렵 예원과 혜원은 상담소 옥상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요. 언니, 우리 정말 많은 일을 했네. 맞아.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남았어. 그래도 후회는 없어. 우리가 갚은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겠거든. 윤지수와 한지연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방금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상담소가 정부 공식 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대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멀리 왔어. 4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희망의 불빛들 같았습니다. 전국에 예해 상담소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예원은 평소보다 일찍 상담소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내담자들이 찾아올 예정이었거든요. 상담실 문을 열며 예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언니가 돼줄 차례예요.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레이션 마무리. 복수는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그것은 치유였고 정의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정혜원과 정혜원 자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든 희망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잡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상처를 더 큰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정혜원과 정혜원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